어른의 품위.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삶의 태도. 지은이 최서영. 북로망스 편엠. 최서영 작가는 생활을 기록하고 태도를 이야기하며 시대와 호흡하는 창작자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아나운서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다. 2017년부터는 유튜브 채널 가전주부와 말 많은 소녀를 통해 일상과 사유를 나누고 있다.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언어를 동시에 담아낸 콘텐츠로 구독자와 생활을 넘어 삶의 태도에 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첫져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는 출간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전 서점 에세이 분야 1위를 기록했고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에 수출되며 국내외의 독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넨다. 이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라는 오래된 질문을 붙들고 순간의 행복을 미루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를 글로 옮겨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품위는 거창한 장식이 아니라 조급해하지 않고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며 누구에게서든 배움을 발견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오늘도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차분히 나아가고 있다. 쉼의 감각. 언제부터인가 주말에도 온전히 쉬지 못한다. 해야 할 일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닌다. 가족들과 예약이 어려운 맛집에 가서도 다음 일정을 속으로 정리하느라 온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일을 하지 않기로 해놓고 마음의 조바심을 품은 채 불편하게 쉬었다. 프리랜서라 정기적인 휴가가 없으니 더 그랬다. 멀리 떠나는 여행은 가끔 사치처럼 느껴졌고 평일 하루를 쉬게 되면 당장 그날부터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기회가 생기면 훌쩍 떠나곤 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낯선 풍경이 주는 감각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지금은 충동도 여유도 용기도 없어졌다.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틀어질까봐 쉼은 늘 뒷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머릿속을 환기할 시간은 필요하다.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는 쉰다고 해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낯선 곳에 나를 데려가 하루라도 쉬게 했을 때는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으니까. 지칠 이유는 많다. 내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조급함, 스스로를 몰아세운 끝에 남는 피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는 누구라도 지치고 만다. 그럴 때 나는 일상의 스위치를 끄듯 잠시 몸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몸이나마 피신시키자는 심정으로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번아웃이 올 것 같아 일을 그만둘지 고민하던 시기에 나에게 친구가 했던 말이 종종 떠오른다. 내가 스스로 쉬지 않으면 나중에 타의로 쉬게 되는 날이 온다. 라고. 몸이 아프거나 일이 어그러지거나 감정이 무너지는 식으로라도 멈추는 때가 생긴다는 말이었다. 듣는 순간에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현실에 가까웠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인간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 멈춰야 할 곳에서도 멈추지 못하다가 결국 넘어지게 된다. 내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전환이 아니라 틈틈이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일을 완전히 멈추는 건 어려워도 잠깐씩 호흡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한김 식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한동안 힘을 내서 달릴 수 있었다. 더 이상 발급받을 수 없다는 소식에 초록색 여권을 꺼내 유효기간을 확인하다가 지나온 시간을 잠시 되짚었다. 미국을 10년간 14번 다녀왔는데 그중 11번은 출장이었다. 일로 간 여행이었지만 틈틈이 끼워 넣은 짧은 휴식 덕분에 조금은 덜 지칠 수 있었던 것 같다. 가끔 멈춰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었기에 나는 나를 너무 멀리 보내지 않을 수 있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권을 다시 덮으며 또 한 번 쉼표를 찍고 싶어졌다. 누구나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은 게 어른의 삶이다. 지금은 안 돼 라는 말은 습관이 되었고 그 말 아래 감각은 점점 무뎌진다. 그래서 나는 의식적으로 환기를 해주려 한다. 잠깐이라도 교회에 나가 계절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눈에 담고 좋아하는 작가가 생전 살았다는 집을 방문하거나 오래된 성당에 들러 말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을 조용히 정리해 본다.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 된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일찍 나를 쉬게 하는 일. 쉬는 것도 감각이다. 그 감각을 무시한 채 앞으로만 나아가면 나만 흐려진다.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고 내 선택으로 결정해서 멈췄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 내가 생각하는 휴식의 방식이다. 오래 버티고 싶어서 하는 자기관리. 요즘 나는 하루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보려 한다.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날들의 반복이 결국 내 삶의 결을 만든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공복 혈당을 체크한 뒤 오일 플링으로 입안을 헹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을 깨운다. 그 다음엔 거울 앞에 앉아 얼굴을 살피며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마음을 다잡는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의 흐름에 나를 내맡길 때보다 내 몸을 의식적으로 정돈했을 때 하루의 리듬이 훨씬 나답게 흘러감을 느낀다. 이런 매일의 루틴이 나를 단정하게 세우는 장치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루틴은 나를 리셋하는 장치다.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을 해야 하니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는 것도 맡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한 노력이다. 아무리 귀찮더라도 매월 초 어김없이 네일 손질과 뿌리 염색을 예약하고 거울을 보며 얼굴 선이나 자세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자주 들여다본다.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저 내 몸을 잘 살피는 것만으로도 더 나빠지지 않게끔 나를 여미는 효과가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챙겨 입고 나갈 일이 많다. 옷을 잘 차려입는 과정과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일 모두 나에겐 갑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일이다. 자주 손이 가는 옷을 모아보면 요즘 내가 어떤 색감과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내 취향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도 참 재밌는 사실이다. 방송을 많이 할 때는 대체로 하얗고 단정한 옷들이 내 옷장을 채우고 몸쓸 일이 많은 계절엔 검은색 옷을 자주 입는다. 군인들이 전투화를 반짝이게 닦는 것처럼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옷장을 정리하면서 나만의 전투를 준비한다. 또 매달 한 달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는 각자 다른 노트에 기록한다. 오래도록 남을 문장이나 대사를 옮겨 적고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면서 나를 만들 조각을 하나씩 붙여나간다. 이렇게 얻은 영감은 내 영상이나 글에 스며들기도 하고 무언가로 쓰이지 않더라도 마음의 영양제가 되어준다. 분기마다
방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촬영을 자주 하고 그만큼 공간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니 공간의 지겨움을 느끼기 쉽다. 큰 돈을 들이는 대신 책상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명의 위치를 바꾸는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 눈앞에 들어오는 풍경이 달라지면 생각의 흐름까지 환기되는 경험을 했다. 물리적인 공간이 고이면 마음도 고인다. 공간을 정돈하면 마음도 함께 맑아진다. 조금 유난스러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굳이 안부 인사를 돌리거나 연락이 뜸한 사람의 번호를 지우지는 않는다. 다만 조용히 지난 약속과 대화를 떠올려 보며 내가 어떤 관계를 원했고 어떤 순간이 따뜻했는지를 떠올려 본다. 말하자면 관계의 회고록을 쓰는 것이다. 이런 정리는 괜한 오해나 서운함이 커지기 전에 관계를 바로잡는 데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내가 관계에 임하는 마음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이 훨씬 정갈해진다. 예전보다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오래 머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게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은 쉽게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내 오랜 지론이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사소한 행동이 쌓여 결국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존중하게 만든다. 거울 속 나를 보며 내가 나를 아끼고 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끼고 내 삶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가고 있다는 안도감도 따라온다. 자기 관리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밟는 자체가 좋다.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아니까. 우아하게, 느리게.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종종 내게 선물을 보내오는 지인이 있다. 수많은 택배가 문 앞에 쌓여 있어도 그 상자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 독특한 질감의 박스를 종이 테이프로 반듯하고 정갈하게 각을 맞춰 포장한 그 상자를 뜯을 때면 왠지 경건한 마음이 들어 자세를 고쳐 앉게 된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면 언제나 기대 이상의 내용물이 나온다. 물건 자체가 엄청나게 희귀하거나 값비싼 것은 아닐 때도 많다.
그러나 종이 충전재가 접혀 있는 모양, 왁스 실링으로 마무리를 한 모양새에서 이미 가슴이 벅차오른다. 시간을 들여 물건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이다. 나는 여느 현대인처럼 성격이 급하다.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밥을 빨리 먹다가 체하고 걸음이 느린 친구와 함께 걷다 보면 속이 터질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정성을 마주칠 때면 잠깐 멈추어 긴 숨을 쉬게 된다. 그 느리고 우아한 여유를, 한 군데에 온전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정성을 언젠가 나도 담고 싶다. 빠름과 편리함이 기본값이 된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얻는다. 한 번의 터치로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며 몇 초 만에 세상의 소식을 받아들인다. 기기의 성능이 좋아져서 무거운 작업이 완료되는 시간도 몇 년 새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즉각적일수록 시간은 값진 것이 되었다. 느림과 비효율은 더 이상 결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차별화된 사치처럼 느껴진다. 종이책 한 권을 펼쳐 천천히 읽는 일, 손으로 글씨를 쓰는 시간, 직접 만나 대화하는 일은 이제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선택해야만 가능한 행위가 되었다. 예전에 나는 느리게 정성스럽게 술작업으로 만든 다라는 브랜드의 메시지를 그저 촌스러운 고집쯤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빠르고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것만으로도 보고 듣고 누릴 것이 가득했으니까. 그러나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인지 아니면 이제 내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서인지 정성과 느림의 태도가 오히려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했다. 참나무의 잎을 일부러 차광 재배해서 곱게 가루 형태로 만든 말차.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편지. 사람이 깎아 미묘하게 각각의 모양이 다른 젓가락 등 사람의 느린 손이 닿아 있는 것이 귀하게 느껴진다. 빠르고 편리한 길이 있는데도 굳이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는 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의 상징이 된다. 더 나아가
그것은 빠르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세상의 압박 메시지에 맞서 그러라지 뭐 하며 자기만의 속도를 지키겠다는 뚝심 있는 태도다. 바야흐로 효율의 시대에 맞춰 나도 모든 걸 빠르게 해치워야만 한다고 믿곤 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떠올리면 공허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요즘 들어 더 자주 느림의 가치를 곱씹는다. 오래 걸려 완성된 것, 정성을 담아서 내놓은 것, 효율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 그것들이야말로 내 삶을 채우는 가장 사치스러운 경험이다. 과감한 포기. 내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 그렇다. 내게도 사업병이 찾아왔다.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머릿속에는 항상 새로운 기획이 맴돈다. 게다가 신기술이나 트렌드를 현장에 빠르게 접하게 되는 일이 많아서 이거 왠지 세상을 바꿀 것 같은데 라는 상상에 빠지곤 한다. 몇 년 전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여성 스타트업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다. 모임에 가기 전에 정보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을 가진 회사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다. 뛰어난 기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돕기 위한 마음이 곧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되었다. 예술, 교육, 건강, 육아, 마케팅, 다양한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있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내 마음에 그들이 불을 지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나마 실행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지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이었다. 꿈을 행동으로 옮긴 모습을 보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크리에이터로 살면서 막연하게 품고 있던 나의 작은 꿈은 바로 온라인에서는 연결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고립되기 쉬운 이들에게 연대감을 주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었다. 당장의 현실에 치여 꺼내볼 생각조차 못했던 꿈은 모임을 기점으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꿈과 사업은 엄연히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꿈은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산법이 달라야 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보며 수익과 필요성을 따져보았다. 수치로 환산되는 시장의 흐름과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 사이에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하지만 일이 진행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내 아이디어들이 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시도하고 실패해왔던 까다로운 아이템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진이 낮고 운영에 제한이 많은 구조, 고객의 니즈는 확실하지만 고객이 돈을 쓰고 싶어 하진 않는 분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 일에 하루에 몇 시간을 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사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 계산을 어느 정도 마치자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뜨거웠던 초심은 빠르게 식어갔다. 이 지점까지 왔을 무렵 팔을 뺄지 말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미 주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알렸고 반응도 좋았기에 마음 한구석에선 희망을 놓지 못했다. 괜히 흐지부지 마무리하지 말고 망하더라도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내 성향이 아닌데. 하지만 도전이라는 단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이미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사업을 벌이는 게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창업을 한다는 건 내 일상이 그 일에 삼켜지는 걸 감수하겠다는 선언이다. 좋아서 시작했지만 생활이 되고 일이 되면 처음의 설렘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일이 감당할 수 없는 피로로 다가올 수도 있다. 나는 아직 그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몇 개월 동안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은 정성을 무력하게 흘려보내는 기분에 미련이 올라올 때면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도전하는 내 모습에 취한 것인지, 일을 제대로 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은 것인지, 전자와 후자의 줄다리기가 거듭되자 그제야 진짜 내가 보였다. 내가 어떤 일에 들뜨고 어떤 일에 무거워지는 사람인지, 어떤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어떤 일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만약 이 일을 시작했다면 나답게 안간힘을 쓰며 어찌저찌 해냈을 것이고 결과와 관계없이 도전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뭐가 됐든 끝까지 가보는 패기도 멋지지만 아닌 것 같을 때는 멈추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한 번뿐인 인생,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과감히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게 아닐까? 살면서 인생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일이 그랬다. 아니라고 생각해도 비용이나 중도 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마치 이것만 빼면 좋은 사람이야 라며 나쁜 연인과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심리와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나에게 나쁜 사람인 걸 알아도 여태까지 만났던 시간이 아깝고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관계를 꾸역꾸역 지속하는 것처럼 말이다. 관계가 그렇듯이 어떤 시도 역시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 숨겨진 재능을 찾는 질문. 크리에이터로 일하며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 한계점이 몇 번 찾아왔다. 돈은 좋아하는 일보단 내가 잘하는 일로 벌어야 한다. 그게 프로다. 한때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잡긴 했지만 막상 잘하는 일,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만 하다 보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 나아지는 것도 더디다. 이런 식으로 일을 대하는 태도는 금세 지루함과 권태로 이어졌고 일이 점점 지겨워지고 싫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게 건강하다고들 말하는데 나는 자꾸 일하는 내 모습에서 자긍심과 보람을 찾게 되었다.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일,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을 것이다. 나답다고 느껴지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테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런 행운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걸 잘하게 되는데도 시간이 걸리며 거기다 돈까지 벌 수 있어야 하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건은 까다롭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싶은 마음만 커져간다. 그때 나는 아주 단순한 팁 하나를 떠올렸다. 바로 내가 받았던 질문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다.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모를 때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 보면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질문하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질문이 반복됐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그 분야에 뛰어난 감각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로봇 청소기 뭐가 제일 좋아? 이거 사려는데 너는 뭐 써?
너는 물건 살 때 뭐 보고 골라?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나는 오랫동안 그냥 내가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정도로만 여겼다. 시간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나의 선택하는 감각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감각은 제품에 대한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었다. 복잡한 옵션 속에서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고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끄는 것. 새로운 물건에 관심이 많고 주저없이 실험해보는 태도. 바로 그런 성향이 실은 나의 장점이었다.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하지만 이미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너무 익숙해서 혹은 별것 아니라고 여겨서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가 간과했던 질문 속에 나도 몰랐던 나의 감각,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재능과 흥미가 있다. 그걸 알아채는 순간 어렵게만 느껴졌던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에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